건국 대통령이 쫓겨난 날, 4.19 혁명 전야, 이승만 권력의 몰락.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대의 시작이자 끝에 관한 것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서울거리는 1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이승만 물러가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독립운동의 거목, 85세의 노인 이승만.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방의 영웅이었던 그가 왜 국민의 손에 쫓겨나야 했을까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파란만장하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공화국 12년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국과 독재, 번영과 부패,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까지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일막 이승만, 그는 누구였나?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양반 가문의 몰락한 후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 투옥되었고 무려 5년 7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영어를 독학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추록 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40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지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외교 독립론자였습니다. 무장투쟁보다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독립을 이루자는 생각이었죠. 이 때문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무장투쟁파와는 노선이 달랐고 해방 후 권력투쟁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혼란의 해방 공간, 1945년에서 1948년, 1945년 8월 15일 해방.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38선 이남은 미군 정이,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했습니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70세의 나이로 귀국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 그는 연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고 사람들은 그를 국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을 추진했고 여운형은 좌우 합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 통일을 외치다가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계산이었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선거는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이막 건국과 전쟁의 시대.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초기 이승만 정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친일파 청산 문제, 토지개혁 문제, 좌익 세력 탄압.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한 겁니다. 지금은 경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일제시대 관료와 경찰 출신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앉았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25 전쟁, 그리고 독재의 씨앗.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전쟁이 터진 겁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전쟁 발발 직후 국민들에게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면서 정작 자신은 먼저 대전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한강 다리는 폭파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승만은 권력 강화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952년 전쟁이 한창이던 부산에서 그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이른바 발췌개헌이었죠.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협박해서 통과시킨 개헌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공과 경제건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재건에 나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약 3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300산업이라 불리는 제당, 제분, 면방직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전쟁 미망인들과 가난한 여공들이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승만의 측근들은 원조 물자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른바 원조 귀족들이 탄생한 겁니다. 독재의 심화, 4.4.5입 개헌. 1954년 이승만은 또 한 번 헌법을 고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자신이 영구 집권하겠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헌안이 제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겁니다. 135명이 찬성했는데 필요한 표는 135.333 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당은 기가 막힌 논리를 펴니다. 4.4.5 합하면 135표도 136표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그들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떠나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 정권은 명백한 독재 정권이 되었습니다. 산막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죽음, 1956년 대통령 선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후보인 진보당의 조봉암이 무려 216만 표를 얻으며 30%의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이승만은 81세의 고령이었고 국민들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8년 정부는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진보당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라는 게 너무나 빈약했지만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1959년 7월 31일 새벽 조봉암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61세. 사형 집행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나를 심판할 것이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조봉암은 2011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52년 만이었습니다. 경무대 폭탄 사건과 공포정치. 이 시기 이승만 정권은 공포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신문은 검열당했고 반대 의견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측근들, 특히 이기붕 일가는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폭발 직전의 한국.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나이는 이미 85세.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3인조, 9인조 공개투표라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유권자들을 감시하며 강제로 자유당에 투표하게 만든 겁니다. 개표도 조작했습니다. 야당 참관인을 쫓아내고 미리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개표하지도 않고 당선자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마산에서는 야당 후보인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는 선거 직전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단독 출마나 다름없었죠. 부통령 선거는 이기붕과 장면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기붕이 7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김주열의 죽음, 그리고 마산의 봉기. 3월 15일 밤 마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물러가라. 경찰은 무차별 발포했습니다. 시위대 속에는 마산상고 1학년 학생 김주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김주열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27일이 지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열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신문에 실렸을 때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6세 소년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사막 4.19 혁명, 학생들이 일어서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정치 깡패들이 학생들을 습격했습니다.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대학생들이 들끓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서울의 모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학생들을 쏘지 마라. 부정선거 물러가라. 이승만 하야하라. 경찰은 총을 쏘았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일반 시민들도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183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무대 앞에서는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했습니다. 학생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하야. 4월 25일 대학교 수단 258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시국선 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승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4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하야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85세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12년간의 이승만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하다. 5월 29일 이승만은 미국 수송기를 타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는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1공화국이 남긴 것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1공화국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웠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한미동맹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유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일파 청산 실패, 독재와 부정선거, 권력형 부패, 표현의 자유 탄압. 이 모든 것들이 1공화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가 이 선에서 물러났다면, 만약 조봉암을 죽이지 않았다면, 만약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19 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4.19 혁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워 승리한 사건이었죠. 이 정신은 훗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승만의 몰락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1공화국 12년, 건국의 영광과 독재의 비극이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지만 독재자가 되었고 국부였지만 망명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과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